현대인의 90%는 저체온이다. 주변에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내내 아프다 소리 한 번 없이 늘 활기찬 사람도 있지요. 또 감기에 걸렸을 때도 하루 이틀 앓다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이물질이 몸에 침입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힘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고 싶다면 몸부터 따뜻하게 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면역력은 체온에 좌우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는 물론이고 비염이나 천식, 관절 통증, 저림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협심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뇌졸중, 당뇨를 앓는 환자들도 증세가 더 악화됩니다. 이는 질병과 온도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지요. 또 어린아이들보다는 노년층에서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이 많은데 이 역시 체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성인보다 체온이 1도가량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져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정상 체온인 36.5도 이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부 체온 37도 이상을 말합니다. 이 정도의 온도가 유지될 때 체내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신진대사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도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므로 피가 맑아져 질병에 맞서는 힘이 커집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체온은 어떠한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체온을 재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36.5도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35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근 50년간 현대인의 평균 체온은 1도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6.5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혈액 내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혈액이 깨끗하면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체온도 높아집니다. 혈액과 체온, 이 둘은 실과 바늘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셈이죠. 건강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각종 질병에 강한 몸, 면역력이 탄탄한 몸을 만드는 체온 1도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온의 중요성을 알고 체온 관리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한민국 피해독 전문 한의사이자 고혈압 전문의인 선재광 원장의 저서 체온 1도의 기적입니다. 1장.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진다.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30%가 낮아진다. 의학계에서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인체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무려 500%나 높아진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대인의 90% 이상이 정상 체온에 미치지 못하는 저체온 상태라는 점도 드러났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그간 해명할 수 없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 환자들이 이토록 많은 이유, 그리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체온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이 발생하며 암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벗어날 해법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 50년 동안 벌어진 체온 변화. 사람들은 체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 실제 사람들의 체온을 재보면 대부분이 정상에서 1도 정도 낮아져 있으며 35도 초반대도 무척 많다. 심하게는 3도나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손발이 항상 시리고
아랫배가 차가워서 고생하는 여성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저체온의 증상이다. 손발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이 쉽게 발산되어 빨리 차가워진다. 그냥 단순한 수족냉증이라고 방치하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지속되면 암이 생기게 된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 능력은 12%가량이, 면역력은 30%가량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로 정상 체온보다 1도 이상 떨어진 몸속에서는 암이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많아진 것은 이처럼 체온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일어난 일이다. 저체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체열을 덜 빼앗기도록 혈관을 수축시킨다. 혈관에 흐르는 피가 많을수록 외부 온도 때문에 열을 더 빼앗기기 때문이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류의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심장에서 나올 때의 동맥혈에는 영양분과 산소가 담겨 있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에는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서 나온 찌꺼기와 독소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혈류가 느려지면 이런 운반과 수거 작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몸이 삐걱거리게 된다. 각장기가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과 독소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곳곳에 쌓인다. 즉, 혈액이 탁해지는 것이다. 혈액이 오염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계속되는 피로감이다. 머리가 늘 묵직하고 종일 개운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다가 점차 얼굴에 김이나 다크서클이 생기고 전신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또 혈액이 탁해져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노폐물이 쌓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폐물들이 독소를 뿜어낸다. 그러면 해당 장부나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는 저린 증세나 통증을 발생시킨다. 그러고도 오염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병이 생겨난다. 혈관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혈압이 되고 혈액 내당 함량이 지나쳐 당뇨가 되며 혈액 내 지방이 많아져 고지혈증이 된다. 또한 노폐물들이 점차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이 더욱 좁아지면서 더욱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온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로 발전하거나 혈관이 막힘으로써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 오며 약한 부위가 터져 출혈이 되기도 한다. 암 역시 혈액 오염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암 환자들의 혈액을 보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탁하고 끈적끈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몸만 따뜻해도 병원 갈 일이 없다. 필자는 그동안 고혈압을 연구하며 청열과 체온 상승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약 없이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장이 건강한 혈액을 힘차게 내보내고 그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을 전달하고 찌꺼기들을 잘 배출해낼 때 생명 유지 활동이 활발히 이뤄진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하더라도 몸이 스스로 잘 이겨낸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온갖 질병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낮아진 체온 1도를 각종 면역질환, 고혈압, 당뇨,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이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주목해야 한다. 몸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다. 우리 몸의 각장기와 근육, 피부는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몸이 만들어내는 열이 필요한 양보다 적거나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열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체온은 정상보다 낮은 상태에 있게 된다. 예컨대 근육량이 적으면 열 생산량이 적어 저체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덜어는 체온 조절 중추에 입력된 기준 온도가 낮아 열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몸도 있다. 자신은 땀을 많이 흘리고 열이 넘치니 체온이 높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체온을 재보면 저체온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기준 온도가 낮게 책정된 경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는 정상 체온이 36.5도가 아니라 35.5도나 35도쯤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기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체온 조절 중추가 그 온도에 맞추려고 자꾸만 열을 내보내려 하는 것이다. 몸의 온도가 정상보다 낮으면 면역 기능 저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체온이 낮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김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혈액이 더 탁해져 순환에 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곳곳에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몸을 더 차갑게 한다.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평소 체온이 36도 미만의 저체온인 사람은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나중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침마다 몸이 찌뿌둥한 이유가 있다. 체온은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열이 있으며 몸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것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 즉 죽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체온이 낮아지면 생명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생명력이 약해지면 손발과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겨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체온 36.5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체온이 이보다 낮아지는 것은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체온이 조금 올라가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다. 하지만 체온이 낮아지는 것은 건강에 무조건 나쁜 영향을 준다. 정상 체온보다 0.5도만 낮아져도 저체온증이라 하며 수족냉증이나 어깨결림부터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고혈압, 당뇨까지 수많은 질병을 부른다. 하루 중 가장 체온이 낮은 때는 체온이 가장 급격히 떨어지는 때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다.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된 환자나 노령 인구의 사망률이 특히 이 시간대에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로 우리 몸은 이때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다. 우리는 1도 이내의 체온 변화로도 몸 상태가 확연히 다른 것을 매일 느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드드하고 움직임이 둔한 것은 체온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체내 대사가 느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대인 대부분이 지속적인 저체온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처럼 찌뿌드드한 상태로 매일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체온이 낮아지면 피가 탁해진다. 몸이 따뜻하면 혈액이 몸 곳곳을 순조롭게 돌아다니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느려지고 순환의 장애를 겪게 된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먼저 영양분과 산소가 각 장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장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간의 해독력이 저하되며 폐나 신장, 방광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힘차게 흐르지 못하는 혈액은 혈관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게 한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노폐물이 혈관에 정체된다. 결국 저체온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가 점점 더 탁해지고 이것이 다시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피 건강의 척도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혈액이 오염되면 얼굴색이 탁하고 창백하며 다크서클이 특히 진해진다. 피가 오염되면 코나 잇몸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비염이나 잇몸염증이 나타난다. 또 팔다리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도 알 수 있다. 손발이 차고 저린 증세가 나타나면 피가 탁해진 것이다. 독소가 혈관을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므로 여기저기가 쑤시고 저리며 뭉쳐서 딱딱해진다. 이 증세가 지속되면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무력 증세가 나타난다. 간혹 몇 걸음 못 걷고 주저앉는 어른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증상이다.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증상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피가 오염되어서 그런 건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
역시 혈액 오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그나마 돌고 있는 혈액마저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잠만으로는 피로를 떨쳐낼 수 없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또 평소와 달리 숨이 가쁘거나 빈혈이 아닌데도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고 귀에서 곤충 날개짓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며 눈이 자주 충혈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성이라면 생리통이 더 심해지고 생리 주기가 바뀌거나 일정치 않아지며 심한 경우에는 불임이 되기도 한다. 탁한 피는 건강을 위협한다. 더욱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츰차츰 오염되어 간다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다.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에 걸쳐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탁한 피의 문제 역시 저체온에서 출발하므로 체온을 높인다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2장. 냉증 질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나도 혹시 저체온증 상태일까?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반화되었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질병과 통증에 시달리느라 삶이 오히려 고통이기 때문이다. 유난히 더위를 타거나 손발이 차거나 열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병원에 가봐도 딱히 이상이 없다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불편한가? 그렇다면 제일 먼저 체온을 체크해보라. 저체온증 여부를 알아보는 내 몸 체크리스트.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몸에 냉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몸 안에 냉기가 있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저하된다. 냉기는 몸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오면 저절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냉기가 자리를 잡으면 목 등, 허리, 무릎, 발목 등에 분포한 관절과 근육에 통증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일상적인 동작만으로도 아픔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보통 손발이나 아랫배가 찬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냉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냉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몸이 냉한데도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몸에 냉기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먼저 다음의 증상을 자주 느낀다면 냉기가 있는 것이다. 냉난방이 잘 된 실내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낀다. 상반신, 특히 얼굴이 잘 붉어진다. 땀이 쉽게 나면서 현기증을 느낀다. 더운데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 더위를 심하게 탄다. 추위를 심하게 탄다. 햇볕을 직접 쬐기가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다. 어깨 결림이 풀리지 않고 지속된다. 저체온에 의해 나타나는 단계별 증상. 저체온의 1단계 만성피로. 제1단계 신호는 피로다.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된다.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동맥과 정맥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맥은 심장에서 나와 몸의 각 부위로 가는 혈액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동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돌며 모세혈관에 이른다. 이곳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전해주고 노폐물과 독소를 걷어들여 정맥으로 이어진다. 정맥은 노폐물과 독소를 싣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다. 그러므로 혈관이 수축되면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과 독소가 수거되지 않아 조직이 굳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노화 현상이다. 바로 이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관절이나 조직이 굳어 움직임이 둔화되고 뼈가 약해져서 잘 부러지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유독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전에는 거뜬히 해내던 일에 쩔쩔매고 있다면 몸이 보내는 1단계 신호가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저체온의 2단계 각종 통증. 제2단계 신호는 통증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며
목이 뻣뻣하고 어깨 결림이 심해진다. 그리고 등과 허리, 무릎, 발목까지 전신의 관절과 근육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체온이 떨어지면 통증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깨 결림이 있다면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 별 탈 없이 잘 지내다가 환절기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는 경우나 여름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경우 등도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통증과 저체온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체온이 떨어져 통증에 민감하게 운동량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체온이 더 떨어지는 것이다. 이 단계를 방치하면 수족냉증부터 암까지 수많은 질병이 진행된다. 수족냉증부터 암까지 만병의 원인. 손발이 차갑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수족냉증이다. 손발이 심하게 차가워져 때로는 통증까지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수족냉증 환자가 유독 많고 그 대부분이 여성이다. 생애 중 월경과 임신, 출산 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집안일을 할 때도 찬물에 손 담그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상적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이 별것 아니라고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수족냉증은 더 진행되면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는 괴사가 나타나 손발을 절단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수족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체온이다. 저체온으로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손과 발은 심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부위이므로 혈액을 공급받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근래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체온 저하 탓에 수족냉증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을 단순히 불편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통증은 기혈의 흐름이 막혔음을 알리는 몸의 신호다. 몸에 냉기가 들어와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기혈의 순환장애가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두통은 주로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발생한다. 열기는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으므로 하반신이 따뜻하고 상반신이 차면 하반신의 열이 위로 잘 올라가 기혈의 순환이 순조롭게 이뤄진다. 그렇지만 상반신이 따뜻하고 하반신이 차면 이미 위로 올라간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두통을 유발하는 것이다. 혈액순환의 장애가 일어나 말단 부위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위가 점차 냉해지고 심할 경우 관절 부위로 진행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환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과식습관, 운동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심근경색은 혈관 안에 쌓인 노폐물들이 관상동맥을 막기 때문에 일어난다.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협심증도 비슷한 원인으로 발병한다. 동맥 경화 때문에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순환의 문제이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체온이다.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당뇨와 고혈압 역시 저체온으로 인해 오염된 피가 유발하는 병이다. 겨울이 되면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당뇨 역시 체온이 낮아져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못함으로써 발병한다. 당뇨는 당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문제가 생긴 질병이다. 혈액에 과도하게 남아있는 당은 혈액을 끈끈하게 하여 순환장애를 일으킨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정상치보다 높다는 뜻이다. 혈압은 무슨 이유로 높아지는 것일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압력으로도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는다면 심장은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높은 압력으로 내보내야만 한다. 이것이 혈압이 올라가는 간단한 이유이며 흐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바로 저체온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므로 심장이 더 강한 힘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뇨나 고혈압에 의해서 혈행이 지체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일어나고 노폐물이 쌓여 석회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더욱 좁아진다. 이런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단 증상이 발병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막을 수 없다. 오염된 피로 인한 질병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암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환경, 활동량 등이 너무나 달라졌다. 그래서 몸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 생기는 병이 암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다.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대기 중이나 도로의 각종 오염물질을 방출하므로 숨을 쉴 때 우리가 이를 들이마시게 된다. 결국 우리는 그만큼 근육량이 적어져 체온을 높일 기회는 잃어가는 대신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 몸에는 정교한 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계속해서 씻어낸다. 하지만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기껏해야 한 바가지 정도인데 우리는 한 트럭 정도의 쓰레기를 쌓아가며 살고 있다.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이 암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막을 힘이 없어져 자리를 내주게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체온이다. 체온이 계속해서 떨어져 35도 이하가 되면 암세포를 이겨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35도는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가장 좋은 온도이기 때문이다. 잦은 기침은 폐가 냉하다는 신호다. 폐는 사실상 면역력의 방패 역할을 담당한다. 한방에서 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장기 중 하나로 본다.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중추 역할을 하는 까닭에 바깥 온도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체온을 높이려면 면역력 방패인 폐부터 지켜야 한다.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감기나 기침을 항상 달고 산다. 을에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한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잦은 기침이 동반되는 감기 증상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질환은 폐의 기능이 20%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 감기와 폐렴을 초기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할 때까지 자각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에 폐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365일 마시는 물부터 따뜻하게.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찬물은 마실 땐 잠시 속이 시원하지만 일단 37도의 위나 장에 들어가면 위경련, 복통, 설사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차가운 물은 인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면역에도 가장 큰 적이다. 한의학에서는 몸이 차거나 기온이 찬 상태에서 찬 음식을 먹으면 폐를 상하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만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겨울에는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겠지만 음식이나 음료도 따뜻하게 먹는 게 좋다. 물도 마찬가지다. 1년 내내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먹는 습관이 좋다. 3장. 열이 나면 피가 맑아진다. 열이 나면 왜 피가 맑아질까? 몸이 아프면 대체로 식욕이 떨어지고 열이 난다. 왜 그럴까? 병과 싸우기 위해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기에 체온이 떨어지면 물론 그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식욕 부진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열이 나는 것은 면역 체계의 활동성을 높여 체내 노폐물을 태우기 위해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열이 나면 몸속 노폐물이 연소되어
피가 맑아진다. 열이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열이 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는 열을 식히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행이 빨라져 영양분이 장기 곳곳으로 충분히 공급된다. 체온이 높아 혈액순환이 잘 되면 체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자연 치유력이 충분히 발휘되므로 세균이나 질병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몸이 된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몸이 잘 싸우고 있구나 하고 지켜봐 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 반신욕이나 족욕을 함으로써 몸이 열을 내는 것을 도와주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몸을 데워 땀을 흘리면 축적된 피로 물질이 땀과 함께 배출되므로 혈액이 맑아진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피를 맑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피를 맑게 하는 습관. 하루 한 번 반신욕을 한다. 반신욕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숙면을 취한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몸 안에 있는 혈전 유발 물질이나 균들을 제거한다. 따라서 잠을 푹 자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천연의 치료제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혈중의 포도당이나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나 혈전 형성의 위험을 높인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가면 지방과 당류를 비롯한 혈액 내 잉여물과 노폐물이 연소되면서 피가 깨끗해진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담배가 피를 오염시키는 주된 이유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한다. 그러면 몸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신진대사에 지장이 초래된다. 햇빛을 보며 걷기는 혈압과 혈당치를 낮춘다. 햇빛을 보며 걷기는 혈압과 혈당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폐기능을 높인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차를 타기보다 걷고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인다.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비에 걸리기 쉽다. 변비가 있으면 배변 시 힘을 주게 되므로 혈압이 오르기 쉽고 배변이 원활하지 않아 몸의 독소가 잔존하게 된다. 3장. 열이 나면 피가 맑아진다. 당뇨는 추위에 대한 신체 반응이다. 당뇨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피를 탁하게 만든다. 당뇨는 추위에 대한 신체 반응이다. 당뇨는 왜 추운 지역에서 더 잘 발생할까? 그리고 왜 여름보다 겨울에 당뇨 환자가 더 많아질까? 당은 에너지의 근원이다. 당분은 음식물을 통해 흡수되어 간과 근육, 지방 등에 저장되었다가 몸이 필요로 할 때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몸이 차가워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으면 당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당뇨 역시 근본적으로는 낮은 체온에서 출발한다. 당뇨병 진단이 내려지면 인슐린 주사나 혈당 강화제,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체온이 상승하면 체내 화학적 반응이 활발해져 인슐린 분비와 대사작용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몸이 차면 혈관도 좁아진다. 혈압약만이 해결책일까?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현재 700만 명을 훌쩍 넘어 인구 10명당 1명꼴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매일 혈압약을 먹으면서 수시로 혈압을 체크하고 수치에 대한 강박증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필자는 현재 정상 혈압이라고 제시되는 기준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고혈압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고혈압을 진단하는 절대 수치의 폭이 점점 커지고 의사들이 그 수치에만 의존해 진단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혈압은 자율신경계가 관장하는 영역이다. 연령이나 생활습관, 음식의 내용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지역과 인종 등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혈압의 범위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대의학에서는 절대 수치를 정해놓고 이를 벗어나면 고혈압 환자로 분류해 강제로 혈압을 낮추도록 약을 처방한다. 문제는 그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고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혈압약을 끊어야 고혈압이 낫는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암과 당뇨가 그랬듯이 고혈압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인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자연스러운 방편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혈압의 경우 교감신경의 긴장에 주목해야 한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되므로 같은 양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압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럴 때 교감신경이 왜 긴장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혈압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당장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려놨지만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이 임시방편의 쳇바퀴는 사는 동안 계속해서 돌려야만 한다. 고혈압 약보다는 몸을 믿어라. 고혈압을 대할 때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실은 혈압이 올라야 할 이유가 있다고 몸이 판단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가 심해서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건 무절제한 식습관 때문이건 간에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 각 장부가 필요로 하는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리라고 몸이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교과서적인 수치에 벗어난다고 하여 약물을 써서 강제로 내렸다가는 더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한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몸 어느 곳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인체가 저체온과 탁한 피에 맞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증상일 뿐이다. 증상만 없애고자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나머지는 우리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한다. 뇌졸중의 원인은 차디찬 하반신. 겨울이 되면 뇌졸중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추운 날씨 때문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데 심장에서는 그 좁아진 혈관으로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야 하므로 압력을 높이게 된다. 이에 따라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며 그 충격으로 혈관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때 뇌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뇌 조직의 일부가 손상되는 증상을 뇌졸중이라 한다. 뇌는 보통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인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다. 정신작용만이 아니라 우리 몸 각 부위를 관장하는 중추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뇌에 이상이 오면 몸의 어느 부위가 마비되거나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반신의 저체온이 뇌졸중을 부른다. 뇌졸중은 저체온, 특히 하반신의 냉증이 주범이다. 뇌졸중은 갑자기 추위에 노출됐거나 기운이 쇠해졌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급격히 살이 쪘을 때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특히 혈관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과 특히 깊은 관계가 있다. 노화로 하반신 근육이 약해졌을 때 하반신에 모여있던 혈액이 상반신으로 이동해도 고혈압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동한 혈액이 몸의 최상부인 뇌에 모여 터진 상태가 바로 뇌출혈이다. 운동량이 적어지거나 하반신에 있어야 할 열기나 혈액이 냉기 때문에 상반신으로 올라가
뇌에 피가 가득 차서 발병하는 것이다. 뇌졸중도 냉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체온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상하로 골고루 열을 순환시켜라.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갑고 시리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냉증은 풍토병이라고 할 만큼 한국인에게 흔한 질병이다. 손과 발은 심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부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을 공급받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발의 체온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발은 양말을 신어도 땅에 바로 닿아 있기 때문에 냉기와 계속 싸워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가장 건강한 몸의 상태는 머리는 차갑게 발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은 위쪽에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복부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차가운 기운은 위로 보내서 가슴과 머리를 서늘하고 맑게 만든다. 그래서 몸속 열을 순환시켜서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한 상태가 되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손발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돼 냉증을 막을 수 있다. 4장. 저체온을 부르는 환경을 바꿔라. 과식 습관은 몸을 차게 만든다. 현대인이 저체온으로 살아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은 3가지 단계로 체온을 떨어뜨린다. 첫째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 혈액이 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로 가는 혈액이 40% 가까이로 늘어난다. 평상시 위에 공급되는 혈액은 약 20%이며 몸이 운동 등 다른 일에 집중할 때는 3에서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몰리는 셈이다. 이는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혈액 공급이 줄면 활동을 덜하게 되므로 열 생산량도 줄어든다. 둘째는 지나친 영양분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열 생산을 막기 때문이다.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라서 체열의 생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지방이 점점 많아져 비만이 되면 저체온이 더 심화된다. 비만인 사람은 대체로 움직이기를 싫어해 근육량이 적고 몸속의 가짜 열 때문에 자꾸 찬 것을 먹게 되어 속이 더 냉해진다. 셋째는 잉여 영양분이 혈액 속에 남아 피를 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과식을 한다는 것은 섭취하는 영양분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문제가 되는데 혈액 내에 이러한 영양분이 과도해져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 끈끈해진 혈액은 이동 속도가 떨어지므로 순환장애가 발생하며 이는 체온을 떨어뜨린다. 배의 80%만 채워라. 우리 선조들은 건강하게 살려면 복 8분, 즉 배를 80%만 채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다. 정제된 식품, 고지방, 고칼로리의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쌀, 밀가루, 설탕 등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식재료가 최대한의 도정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많이 씹지 않아도 되고 맛도 좋으며 소화도 금방 된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전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 즉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식을 먹을 때의 속도로 작동한다. 예컨대 당의 흡수에 작용하는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된다는 뜻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식은 저체온을 부른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는 대신 열을 생산하는 뇌나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는 알을 품을 때 2에서 3주 동안 굶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화하는 데 열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는 체열을 생산하려면 적게 먹거나 아주 먹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을 말해준다. 간이 단식으로 독소를 빼내자. 단식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여 몸속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이 맑아져 면역력이 높아진다. 사실 우리는 몸속에서 배출되는 독소를 매일 경험하고 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눈곱이 끼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잠을 자느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에 그 시간 동안은 단식을 한 셈이다.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배설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므로 피가 맑아진다. 단식을 하는 요령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루 중 끼니를 거르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일주일 중 요일을 정해 하루 식사를 건너뛸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물은 충분히 마셔주어야 한다. 5장. 냉증 잡고 면역력 높이는 청열 습관. 발의 온도를 높여서 몸속 열을 순환시켜라. 발의 체온을 올려서 열을 순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가운 기운은 올려주고 뜨거운 기운은 내려줘서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만나보자. 하루 2분. 손과 발의 열을 높여라. 우리 몸의 냉기를 없애고 체온을 올리면 수족 냉증뿐만 아니라 암, 고혈압, 당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 2분. 손과 별의 열을 높여 체온을 상승시키는 운동법을 알아보자. 전신 체조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온을 상승시켜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머리, 손, 손가락, 손바닥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곤지곤지할 때 손바닥의 3분의 1 지점 가운데 노궁혈을 콕콕 찌르는데 노궁혈을 지압해주면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회복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다. 특히 발바닥은 인체에서 가장 낮은 곳의 혈로 냉하기 쉬운 곳이다.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혈자리, 용천혈만 매일 자극해도 냉증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곤지곤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눌러 지압을 해주면 신장의 기능이 좋아져 기혈의 흐름이 촉진되고 체온 1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도리도리, 머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잼잼, 양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손의 경략을 소통하는 운동법이다. 혈액순환에 가장 중요한 혈을 자극해 심장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이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도 좋다. 곤지곤지, 손바닥을 펴고 오른손 검지를 왼쪽 손바닥에 반복해서 닿게 하는 동작이다. 곤지곤지할 때 손바닥의 지압점인 노궁혈 자리를 누른다. 발바닥 박수. 곤지곤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눌러 지압을 해준다. 족욕, 반신욕을 가까이 하라. 현대인이 저체온증에 시달리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목욕 문화의 변화다. 가정마다 욕조가 생기면서 동네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일이 없어지고 대부분 짧은 샤워로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샤워만으로는 체온을 올릴 수 없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온몸의 털구멍과 땀샘이 열려 몸 안의 노폐물과 남아도는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된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인체의 수압이 균형을 이뤄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개선된다. 그러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몸 안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흐르게 된다. 또한 신장의 효율도 좋아지고 배뇨량도 늘어나 수독이 배출되기 때문에 부종이 가라앉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입욕을 하면 탕 안에서는 부력이 작용해 체중이 평소의 10분의 1 이하가 된다. 근육과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 근육에서 느껴지던 통증을 가라앉히는 치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 뇌에서 좋은 파장인 알파파를 배출하게 된다. 목욕을 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바로 이 뇌의 알파파가 인체에 작용하는 결과다. 체온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일 반신욕이나 족욕을 할 것을 권한다. 이것이야말로 두안종렬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이다. 두안종렬은 가장 건강한 몸의 상태로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함을 말한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다. 반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체온을 살펴보면 상체에 비해 하체가 차갑다. 먼저 반신욕은
38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가슴 아래까지를 담그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다. 조금 있으면 배와 하반신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에 열기가 돌게 된다.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땀이 나고 몸속 곳곳에 독소가 쉽게 빠져나간다. 주의할 것은 반신욕을 하고 나서 덥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선풍기 또는 에어컨 앞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냉기를 다시 불러들이는 일로 냉기는 몸에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빼내기가 어렵다. 반신욕에 버금갈 정도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족욕이다. 40에서 43도의 물에 발목까지를 담그고 30분 정도 긴장을 이완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릴 정도로 온몸에 혈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몸의 각 기관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족욕은 종일 체중을 지탱하느라 고생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반신욕보다 신체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반신욕을 하면 현기증이 나거나 답답함이 느껴지는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더 부어 온도를 맞춰주고 허브나 약초 등을 가미하면 추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생강을 갈아서 넣으면 체온 상승 효과가 더 높아진다. 이처럼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혈관이 이완되어 심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경증의 심부전증 환자, 즉 심장의 이완과 수축 기능이 떨어져 문제를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손발을 따뜻하게 했더니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줄었다고 한다. 팔과 다리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행이 원활해짐으로써 심장의 부담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30분 전에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더욱 이롭다. 체온이 상승하면 많은 병들이 개선되는 실제 임상 사례가 방송으로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체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면역력이 증가되니 질병이 예방되고 난치병도 치유되는 길이 생깁니다.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만병을 치유하는 치유법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발열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올려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병이 나면 따뜻한 물로 헤엄쳐가서 회복하고 도마뱀과 뱀도 병이 나면 햇볕을 쬐면서 회복합니다. 모든 만물은 따뜻하면 회복되고 추우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몸속 체온 1도를 올려보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